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2007년에 상영된 영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오션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 오션스는 상영 내내 바다의 장엄한 모습과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다 생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도 지구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생물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휴가철이 끝날 때마다 우리 바다는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요. 휴가철 쓰레기와 같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바다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면서 해양 생태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합니다. 바다향을 잔뜩 품은 해산물에서부터 담백한 바다 물고기까지 어부의 그물을 채웠던 물고기와 해산물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다양한 바다 생물을 통해 예부터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왔는데 30년간 우리 바다를 누비며 바다 물고기를 연구해온 해양생물학자 황선도 박사. 그가 바다 생태계에 대해 맛깔나게 풀어낸 책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단순히 식재료로 여겼던 해양생물들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바다의 속사정을 과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횟집의 곁들이 음식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해삼, 멍게, 개불 등의 해산물들이 사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고등생물이었다는 사실. 어떤 일이 허사가 됐을 때 쓰는 말, 말짱 도루묵 됐네. 이 말의 유래에 대한 과학적인 추론. 옥돔, 참돔, 돌돔 등 낚시꾼과 미식가들을 열광하게 하는 돔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까지. 황선도 박사는 우리가 잘 모르고 먹었던 다양한 해양 생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유쾌한 시선에서 접근하는데 비릿한 바다향이 감도는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바다 생물들과 그들의 터전인 바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우리들이 아주 익숙하지만 또 잘 몰랐던 바다 생물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책이죠.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이시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선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지상 음식 전문 칼럼니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사님 실제로 뭐 물고기 박사 이렇게 부르신다면서요? 물고기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시겠어요?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해양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다는데 네. 해양 생물학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나요? 원래 이제 바다 물고기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게 이제 해양학이나 수산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 개 묶어서 해양 수산학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해양학에는 기본적으로 해양 물리가 있고 해양 화학이 있고 해양 지질이 있고 해양 생물이 있어요. 끝인 줄 알았죠? 해양 생물에는 또 있어요. 부유 생물학이라는 게 있고 또 저소 생물학이 있고 유형 생물학이 있어요. 그럼 떠서 사는 거, 바닥에 사는 거, 헤엄치는 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헤엄치는 해양 생물학 쪽에서도 어류학을 공부한 거죠. 뭐 30년 넘게 물고기 대해서 연구하셨다고요. 그럼 네. 거의 뭐 정말 물고기 박사이신데 재밌는 게 물고기 사주팔자도 보시다면서요. 물고기 사주팔자는 어떻게 봐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고 근거를 내세워야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설득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물고기 사주팔자를 본다?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청중들 중에서 어머니들도 오셨는데 참조기 애들 반려 먹인다고 뭐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먹다 보면 뭔가가 두두둑 씹히는 게 있지 않아요? 눈알? 아니요, 뭐 이게 뭐 하나 씹혀요. 뭔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혹시 이빨 깨진 거 아니야? 나이도 먹어가는데 이빨도 약한데 뭐 이러면서 딱 봤는데 실제로 돌멩이 같은 것들이 씹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물고기는 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대가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아무리 이게 공개 방송이라도. 네. 대가리에 보면 이만한 하얀 뼈가 있어요. 그걸 이석이라고 해요. 귀자, 돌석자. 영어로는 이어본이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는 오톨리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비슷하게 과학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석을 단면을 쪼개서 보던 갈아서 보던 보면 거기에 나무 나이테처럼 태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나이테가
성장에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장을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교대로 나타나는 게 태거든요. 나무 나이 태도. 그 태가 1년 하나씩 생기는 게 있기도 하고 매일매일 생기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더 갈아보면 바다에 가면 조석주기라고 있죠. 밀물썰물. 그거에 따라서도 태가 생겨요. 나이 태가. 아주 미세한 구조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물고기의 나이도 알아맞히지만 물고기의 생활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나 안 받았나, 얼마나 빨리 컸나 이런 것들을.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리 사주팔자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뭘부터 물어보죠? 생년월일 시를 물어보죠. 제가 말씀드렸죠. 생년월도 다 구별할 수 있고 일도 카운트할 수 있고 심지어 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 하는 시도 물고기의 조석 주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물고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통계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캐어내고 있으니 제가 뭐 사주팔자 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재밌네요. 그 음식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취재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금 해산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특별히 맛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해산물 있어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이 책에서도 얼핏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안에서 요즘 백합이 조개가 거의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라 가지고 거기다 치패를 뿌리고 그러는데 우리 황 박사님이 거기 가서 발 밑에서 몰캉몰캉하게 이렇게 밟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1학년 때 강릉 경포대를 갔었어요. 경포대 그 앞바다 밑에 바닥이에요. 바닥이 보통 모래잖아요. 거기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하고 꼼짝꼼짝거리면 거기에서 조개가 잡힙니다. 근데 그게 보통 바지락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그럼 그거를 엄지발가락하고 또 이 검지에 껴가지고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갖고 그걸 그 자리에서 짜게 가지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대단히 아이가 뭐라 그럴까 달달하고 감칠맛 나게 이렇게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이제 그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 유명하잖아요. 그 옆에 공동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어 시장에는 이렇게 우리 수산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고등어를 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워낙 많을 때 막 이렇게 삽을 또 뜨고 막 이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진공 청소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가판에 있는 고등어를 이쪽으로 이제 작업장으로 이제 던지는 건데 빨아들이면 네, 고등어가 날개 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무척 많이 어획되나 보네요. 막 다 떨어지는데 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야 고등어가 저렇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안에 구내식당에서 그날 그 고등어 갖고 생선 조림을 해준 거예요. 고등어 조림. 맛있겠네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먹었던 고등어 조림은 적당히 비린내가 있는 맛이잖아요. 그죠?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신선하니까. 그럼 비린내가 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산지에서 먹는 게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나한테 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네. 또 먹는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좀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요. 2013년에 첫 책을 또 내시고 이번에 두 번째 책인데 멸치 머리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이런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내시고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인데 제목을 참 재미있게 지으시네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모두요. 작가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저는 힌트를 준 것 같고요. 출판사 쪽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냈죠. 원래는 멸치 대가리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어감에 대해서 조금 논의 끝에 멸치머리라고 하자. 네. 그래서 했어요. 왜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느냐? 멸치머리에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석이에요. 이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왜 멸치를 썼느냐 하면 멸치가 멸망할 멸자 쓰기도 하고 빨리 죽기 때문에 멸할 멸자를 쓰기도 네. 해요. 그리고 치는 뭐 넙치, 꽁치 하는 것처럼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쓰게 되죠. 멸치가 되는데 그래서 멸치를 왜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생태계에서 포식자한테는 먹혀드리지만 플랑크톤 같은 것들도 먹는 포식자가 되는 소위 말해 축구로 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태계 중간자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도 생선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워낙 작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멸치의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대표적인 물고기, 멸치머리, 거기에 블랙박스, 이석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과학 얘기만 하는 거, 거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라고라고 하는 대답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이제 과학을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몇 년 사이에 저도 좀 성숙해졌는지 사회학적, 인문학적 고찰을 물고기의 시각에서 보게 된 거예요. 비린내 약간 혐오스럽잖아요. 사람은 약간 좀 끌리는 건데 좀 서로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역설적인 이 제목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상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순되는 두 느낌이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지면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목도 재밌지만 소제목도 재밌더라고요. 무시받던 해산물이 돌아왔다라는 소제목을 보면은 해삼, 멍게, 개불 뭐 이런 해산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해삼,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네 제목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횟집 가면 소위 메인 디시 주 요리가 나오기 전에 소위 찌끼다시라고 부르는 곁들이가 먼저 나와요. 그럼 그거 소주 한 병 정도는 그거 책임져 주거든요. 술 좋아하시는군요. 엑스트라처럼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주류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네. 요즘 세상을 보면 뭐 주류, 비주류, 흑수저, 뭐 금수저, 뭐 갑질, 을질 그동안 몰랐는데 까놓고 보니까 갑질 되게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물고기계에 왜 그 갑질, 을질을 니네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느냐. 나는 그런 게 싫다. 물고기가 우리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대변하면 인간들아 우리 물고기계 니네 잣대로 평가하지 마. 라는 개념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네. 보통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해삼, 멍게, 개불 이런 것들은 곁들임 음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재료로 이렇게 요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로 초장에 그냥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네. 중요한 식재료로 취급을 하고 우리가 보통 중국집에 가면 삼선, 팔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삼선, 팔선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고급 식재료, 팔선은 8가지의 고급 식재료를 추가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짜장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삼선 짜장 그러면 세 가지의 별난 고급 식재료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가장 고급으로 치는 게 해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그 해삼 멍게를 옷핀에 이렇게 찍어 먹었습니다. 옷핀에. 옷핀이요? 네, 옷핀에. 네. 그것도 이제 옷핀을 어디다 보관을 하냐면 무를 이렇게 반쪽 짜게 가지고 거기다 무에다 이렇게 꼽아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고추장 찍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 치면 한 뭐 3,000원, 2,000원 정도의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뭐 곁들이 반찬으로 나오게 될 때는 그냥 무료로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요즘은 몸값을 쳐줘요. 최소한 한 10,000원 내지 15,000원을 줘야 한 접시 이렇게 우리가 안주로 먹을 수 있게끔 주는데 우리 거의 그 뭐 회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초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근데 초고추장 과연 언제 찍어 먹었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자료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삼콤이라고 있습니다. 삼콤, 새콤, 달콤, 매콤. 이런 게 전부 다 모아지는 게 아마 1960년대 말 70년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설탕이 좀 넉넉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식초도 양주 식초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그 맛에 이제 조화로움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도 좀 넉넉해지고 고추장 넣고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멍게가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해산물이 아니라 인간 초기 지나간 길을 규명하는 연구 자료로 쓰였다 이런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멍게 또 우렁생이라고 하죠. 그 분류학상으로 보면 척삭 동물 문에 미삭 동물 아문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척삭이라고 할 때 삭자가 동아줄 삭자예요. 그래서 척삭이라는 것이 몸의 그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동아줄처럼 심지가 있는 걸 척삭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발달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등에 척추뼈에 있는 것처럼 척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동물을 미상류라고 합니다. 그 미상류에 속해요, 멍게가. 근데 사실 배아 단계에서는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배아 단계에서는 똑같이 척삭동물문에 속하니까 인간이나 멍게나 다 같은 분류군에 속하는 거죠. 크게 보면. 네. 그래서 인간의 그 초기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멍게를 재료로 쓰고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네.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 조금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 해삼 멍게 개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보면은 이 세 개가 다 스태미너에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해삼이잖아요. 네. 해삼은 바다의 산삼, 바다의 인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뭐 그 뒤에 덧붙여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개불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그 신돈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정력제로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남자들의 그 강장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돔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굉장히 귀한 생선으로 불리는 이 돔이요. 뭐 낚시꾼들도 그렇지만 미식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물고기인데, 근데 돔이 그러니까 도미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돔이라고 보통 칭하고요. 돔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건 다 도미과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체고가 좀 높고 옆으로는 납작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느러미 살에 가시도 있어요. 그래서 극조라고 말하는데 가시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돔, 황돔, 뭐 감성돔 다 이런 돔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어두육미 이런 말이 있죠. 그 어두육미라는 게 물고기의 머리, 동물의 꼬리가 이게 맛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맛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게. 그거 못 먹은 생선의 사람들이 머리가? 자위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제일 많죠. 부족했었을 때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고, 일단은 생선이나 아니면 고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네. 머리고기가 맛있는 게 있고, 꼬리가 맛있는 게 요 있고. 비슷한 또 사자성어가 어두일미가 있어요. 네. 도대체 뭘 대상으로 어두육미? 그러니까 물고기의 머리가 맛있다라고 특화시킨 거잖아요. 이 사자성어가. 네. 생각해 볼 때 쟤는 참돔, 뭐 돔 종류를 말하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참돔의 형태를 보면 가분수예요. 머리가 커요. 맞아요. 눈이 되게 크고 눈이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운동을 하는 것은 또 아가미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데서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쫄깃쫄깃해요. 먹으면 맛있고. 그래서 어두일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어두일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돔 저는 딱히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맛있나요? 차례상이나 아니면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도미가 있을 거예요. 도미가 그 참돔이라고 네. 보는 건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해산물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거거든요. 그런 돔이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제주도에 가면 자리돔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돔 종류죠. 돔 종류인데, 그게 이제 일단 작다 보니까 그렇게 썩 먹을 살이 없잖아요. 살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채를 쳐가지고 네. 새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물회를 만들어 먹습니다. 제주도 물회는 된장에다 풀어요. 된장에서 풀어서 먹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자리돔은 상당히 그 거칠어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이거 안에다 씹다 보면 상처가 나요. 네, 상처가 네.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네. 제주도 사람들은 아주 즐겨 먹는 토속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주도 가면 먹을까 말까 항상 고민하는 그런 물회됩니다. 자리돔을 요 돔과에 속하지 않아요. 돔이과에. 그래서 돔이라고 다 돔이 아니다라는 놈의 네. 대표가 자리돔이고, 네.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서 자리돔이거든요. 잘 안 움직이고. 근데 그걸 돔으로 쳐주시면 안 됩니다. 왜 이름이 돔이죠? 도미가 아닌데? 그건 뭐 붙인 거죠.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군요. 다금바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다금바리도 굉장히 몸값 비싼 물고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다금바리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바리바리에서 네. 나온 거예요. 아, 그 뒤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땡기시네요. 원래 이게 바리바리 많다고 네. 생겼던 아. 여러 가지 바리과 어류인데요.
지금 이렇게 바리바리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아, 바리바리는 많다. 예. 많이 있다라는 뜻의 다금바리. 근데 이 다금바리 우리가 먹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서요? 아, 이게 진짜다 아니 네. 가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금바리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 학술적으로 보면 자바리에 속합니다. 제주도를 주변으로 해서 따뜻한 지역에 살고 아주 수심 깊은 데 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생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금바리라고 먹는 것이 원래 자바리인데 자바리는 가루 무늬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 흑갈색으로 이렇게 띠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말하는 그 다금바리는 주둥이가 좀 더 뾰족하고 세로 무늬로 돼 있어서 완벽하게 구별이 달라요. 그래서 내 이름을 잘못 붙이고 있는 거지 그게 뭐 틀리다, 뭐 가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네. 바리과 그 어류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양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양식을 잘 못하고 있고 네. 양식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 북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끔 보면 능성어 어디 아주 비싸게 먹죠? 그 능성어가 다 같이 바리과 어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생선 물고기 중에서 연어 인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생선 안 좋아하는데 연어는 잘 먹거든요. 이 가시 발라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연어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수입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어는 사실 굉장히 먼 거리를 회유하는 종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나니까 동해 쪽으로부터 해서 감차카 반도로 해서 베링해까지 알래스카까지 한 4,000km를 왕복하는 왕복성 어류예요. 더 신비로운 것은 바닷물에 있다가 민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장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배추 절이죠. 생배추를 딱 그 소금물에다가 절이면 벌써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게 삼투압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라는 놈은 바닷물에서 민물로, 민물에서 바닷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연어가 한 종이 아니에요. 태평양에도 한 7종이 있을걸요. 아, 네. 뭐 서가이 셀몬이라는 거, 뭐 코어 셀몬, 핑크 셀몬, 치눅 셀몬 뭐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첨 셀몬에 해당하는 그 연어, 또 시마 연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좀 뭐 잡히는 정도죠. 그리고 요것도 반대가 서해안 쪽에서는 뱀장어 같은 거 있어요. 민물장어라고 하죠. 뱀장어는 바다에 가서 산란을 네. 다시 그 실뱀장어가 돼서 민물에 와서 크면서 우리가 발견해서 먹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두 종은 다 왕복성 회유종이에요. 회유종. 네, 아, 그걸 회유종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 그, 연어를 예. 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사실 네. 여러분 식탁에서 연어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지금 노르웨이산들이 거의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아, 네. 원래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에 수출을 하던 게 그 수출길이 막혔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싼 가격에 먹게 되면서 이제 그 대중화된 그 생선이 됐죠. 생선이 됐는데 네. 먹는 방법이 뭐 샐러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먹잖아요. 근데 연어 자체가 영양성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어는 많이 쓰거든요. 연어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기름지죠. 맞아요. 그 기름지다라는 얘기는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런 뭐 우리 그 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싸게 우리가 연어를 접할 수가 있고 저쪽 동해 쪽으로는 이제 연어가 잡히는데 그 연어 자체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편안하게 우리 국내산 연어도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연어가 국내산도 있군요. 저는 다 수입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예전 조상들이 연어를 좀 먹기도 했나요? 그렇죠. 네. 그런 기록들이 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신이 와서 예를 들어 건연어라든가 이런 거를 아. 우리하고 교역을 하자라는 것도 있고 네. 저 강원도 지역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렸다라는 기록도 있고 아, 네. 네, 그다음에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쓴 다른 문집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연어 알 가지고 젖을 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조상들도 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하게 그렇게 다루던 그런 음식이었다. 네. 그 연어 치어를 인공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회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역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네. 소위 일제 강점기 때 1913년도에 함경남도 고원군이라는 곳에서 네. 일본 사람이 처음으로 관영, 연어, 뭐 인공 부화장이라는 걸 아. 만들어서 부화를 시켰어요. 네. 그것이 이제 해방에는 1949년도에 지금 진해 양어장을 만들어서 10만 개의 알을 처음으로 이제 체란을 해서 인공 부화를 우리나라 스스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양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다가 그것을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아. 그 양양에 있는 네. 내수면 뭐 생명자원센터에서 맥을 네. 잇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미를 잡아서 성어죠. 산란하러 올라오는 것들을 잡아서 그 알을 체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컷을 거기다 이제 방정을 시켜서 인공적으로 부화를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에서는 초기 간모라고 하는 소위 매스 모탈리티가 초기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살리게 하려고 안전한 양어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네. 어느 정도 크면 아. 이제 봄에 그 새끼들을 바다 이제 뭐 민물에 방류를 해서 바다로 가게 만들죠. 이런 작업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회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자연적인 그 자율갱신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공부화보다는. 예. 아. 그게 뭐냐면 네. 연어의 특성을 보면 냉수성 어종이에요. 찬물에 살아요. 그러려면 숲이 우거지고 찬물이 있는 양양, 남대천이나 이런 쪽에 올라와서 자연적으로 산란을 하고 돼야 되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화되면서 수변이 다 개발되고 숲은 없어지고 물은 덩달아 따뜻해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지, 연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바다의 문제를 또 물의 문제를 물에 맡길 게 아니라 육지와 인간이 그걸 간섭을 했으면 그 간섭한 걸 걷어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연어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해양 생태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국민 생선 그러고 꼽던 게 동태 있었습니다. 동태, 명태, 북어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거의 지금 우리나라 연해안에서 안 잡힙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 뭐 생태탕 그러고 하면 거의 북한산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아쉬운데 다행히 도루묵이 한동안 또 안 잡혔어요. 그것도 그래도 요즘 또 잘 잡혀갖고 맛있게들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루묵을 먹으면 보통 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알 어떠세요? 여러분들 드실만 하세요? 저는 한 마리 이상 안 먹습니다. 이게 이제 알 씹는 게 되게 그러니까 톡톡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빠가닥 빠가닥 하면서 이게 상당히 야기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갖고 딱딱하군요. 네, 되게 딱딱하고 그 대신 이제 또 살은 또 명태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상당히 담백한 맛도 있고 보통 이제 강원도 쪽에 가면 제철 이제 가을이나 이때 네. 가면 불 위에다 그냥 숯불 딱 구워서. 던는데 그 위에다 이제 철판 놓고 던져서 구워 먹는 네, 방법. 네. 조림도 많이 해서 드세요. 네. 거기다 감자나 무 밑에다 쫙 깔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드셔도 네. 맛있죠. 그 도루묵 얘기하면 또 선조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 과학자한테 잠깐 인문학만 물어보세요. 네. 책에 써 있죠. 네. 선조가 임진왜란 때 어디로 피신을 갔죠? 의주로 갔죠, 의주. 예. 여기 의주면은 서해 쪽 북쪽이란 말이죠. 근데 도루묵은 동해 쪽 나시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동에서 나는 도루묵을 선조가 피난 가서 먹었다. 그게 이제 의심스러웠어요. 원래 과학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잘 생각해봤어요. 혹시 그러면 누군가가 진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동해에서 그 날것으로 잡아서 갖다 드려야 될 도루묵을 명태처럼 말려서 먹지는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냉장차가 있지도 않은데 그걸 그 먼 거리를 가서 진상을 했을까? 그것도 난리통에 뭐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조선시대 때
또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4명의 임금이 7번을 피신을 했네요. 근데 대부분이 뭐 강화도나 뭐 나주나 뭐 이쪽 서해안 쪽 또 뭐 어디 남쪽으로 갔지 동해안 쪽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그렇다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그럼 왜 억울하게 선조가 누명을 썼느냐.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네. 이건 뭐 과학적 근거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종묘사직 다 버리고 백성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나라님을 좋아할 백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 말짱 노루묵 대라 이런 어감을 보면 그 선조에 대한 어떤 비난 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군요. 여기 곁들이면 네. 그 우리 음식 쪽에요. 네. 이런 뭐 과학적인 연구라든가 인문학적인 연구를 좀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진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루묵도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설렁탕 같은 거 뭐 선농단에서 임금님이 네, 백성들을 위해서 자 농사 짓는 거 체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놈을 잡아서 우리 나눠 먹자 뭐 이랬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소를 잡는다는 거는 동력이에요. 식재료가 아닌 동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것도 사실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로 되돌아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도루묵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전에 그 도루묵 알 너무 딱딱해서 씹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도루묵 알이 2015년 12월에요. 고성 강릉 해변을 뒤덮는 일이 있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왕왕 있었던 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루묵은 초겨울이 되면 연안 물 가까운 그러니까 얕은 쪽으로 옵니다. 근데 네. 그 얕은 바다 안을 들어가 보면 해조류 우리가 먹는 뭐 미역, 다시마 하는 해조류들이 많은 곳에 와서 산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가끔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면 해조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갯노금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채취도 네. 많이 하기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얘는 겨울에 와서 거기다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산란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도루묵의 알은 점착성난이라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에 싼 것들이 그냥 바다에 파도에 의해서 밀려 나와서 해변을 덮고 그랬던 거죠.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연 생태계는 뭐 하나만 잘못 네. 소위 이렇게 틀어줘도 네. 전체 이 순환고리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경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네. 먹는 물고기들의 종류도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동태가 이제 많이 잡히지 않아서 러시아산이 식탁에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어릴 때는 그 생선 장소 아줌마가 빨간 다라이에 담고 다니던 게 동태, 갈치, 꽁치, 고등어 요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갈치 한 마리 웬만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 한 마리에 15,000원, 막 2만 원 이 정도로 귀한 생선이 됐고요. 꽁치도 벌써 국내산은 거의 구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동태 아까 말씀드렸고 다행히 바다라는 게 요 생명체가 안 오게 되면 다른 생명체가 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대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명태 자리를 대구가 좀 커버를 해줘서 네. 우리가 생태탕 대신에 대구탕을 이제 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다 생태계를 좀 잘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일환으로 생긴 게 바로 바다 식목일이 있다면서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바다를 안 보여서 그렇지 바다에 들어가 보면 지금 갯노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안반이 있으면 거기에 해조류들이 살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수미장이나 뭐 서식처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자연 생태계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조류들이 없어지고 무절석해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번성을 하면서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심각한데 정부를 포함해서 과학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개념에서 바다에도 육지처럼 육림을 하듯이 바다에도 나무 대신에 해조를 심자라고 네. 한 것이 바다 식목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그것이 매년 5월 10일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바다 식목일 덕분에 어쨌든 좀 바다가 잘 살아나서 다른 나라로 갔던 물고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물고기가 돌아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제일 네. 바라는 게 뭐냐면 산낙지를 되게 좋아해요. 네. 특히 세발낙지. 세발낙지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가다가 네. 무안을 가면 무안 가다가 고속도로에 살짝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거기 무안 터미널 근처에 가면 유명한 10,000원에 네. 10,000원에 한 3마리를 줬어요. 그럼 이제 3마리를 쪽쪽 당겨갖고 입에다 네. 쏙 넣고 이제 그러고 바로 또 다른 출장지로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비싼 경우에 세발낙지 한 마리가 15,000원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 서해 쪽에 뻘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뻘을 좀 되살려가지고 네. 그런 우리가 세발낙지 넉넉하게 먹을 수 네.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다는 기본적으로 수산의 토대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 수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바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회복하고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이 그렇게 끝없이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복원하는 거,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기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그리고 바다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닷가를 인간이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어? 네. 간척 사업하고 네.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서식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바다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네. 바다와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어느 정도 버퍼존이 있어야 돼요. 점유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접근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자연이 역습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네. 자연은 먹는 것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는 치유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를 블루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바다 자체가 공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생명체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바다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요. 후손들에게 좀 아름다운 바다 또 맛있는 물고기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도서관 이용 최호수 국회의원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이제 많이 찾아보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간 학생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이제 8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기대하시나요? 저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5년 연속, 6년 연속 이거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책을 제가 한번 이제 직접 꺼내 보겠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싱가포르의 전 총리였던 리관유라는 분이 이제 싱가포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나라들의 정세, 특징,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참고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한번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콴유라는 분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중국계 사람인데 1965년부터 90년까지 26년간 싱가포르 총리로 재임하면서 인구 300만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물류, 금융의 허브로 만들었고 싱가포르의 국부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되고 있는 분이죠. 지난 100년간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해왔다. 지금부터 5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50년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강대국에 관한 나의 견해다.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견해를 이 책에 담았다. 리콴유라는 분의 이제 철학은 당신은 유학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아시아적 가치관을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배울 게 많다. 서양의 것이 다 우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책이 맨 처음에 이제 중국부터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중국계이기도 하지만 또 싱가포르가 중국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의 그 경제 성장, 갑작스러운 이제 이 부상, 이런 것들이 자기는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이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머릿속에는 지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국가 통치의 중심 권력이 강력했을 때는 나라가 안정적이었던 반면 그렇지 못했을 때는 혼란과 혼돈의 어지러운 시기였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중국인은 국가가 이끄는 지도부가 강력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소득 격차도 켜지고 불만을 가진 계층도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소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1인 1표식의 민주주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의 특유한 기질, 국민성, 그러니까 일종의 봉건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지도부가 그런 걸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네 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우리는 아직 미국이나 서양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이게 등소평이 생각이거든요. 과거 덩샤오핑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강해지면서도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조용히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는 부광양회의 전략을 굳게 믿었다. 기존의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고 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궤도대로 나아간다면 국력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자국의 어떤 핵심적 이익이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언젠가는 패권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경제 보복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명 국가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그러나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순한 나라다, 유순한 힘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미국 쇠퇴론의 주장이 맞고 미국은 실제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미국의 장기적 성공을 믿는 이유를 요약한다면 첫째가 미국 사회의 매력이다. 미국은 사람을 끌어당겨 정착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사회다. 둘째는 최고가 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다. 미래는 상상력, 예술성, 지식, 지적 재산권과 같은 두뇌의 힘에 의해서 부가 창출된다는 것을 미국은 예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문화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최후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해준다.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이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GDP가. 중국은 11조 달러 정도 돼요. 국방 예산에서 미국은 6천억 달러를 쓰는데 중국은 1,000억 달러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아직은 비교할 수준이 안 됩니다. 미국 전투기가 중국 영해에 들어가서 이제 정찰을 하다가 중국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막 충돌 위협까지 가니까 미국이 갑자기 기술을 돌렸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광료 수상이 예측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태평양 해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21세기 후반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중 관계는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칭적 양자 관계가 될 것이다. 1단계로 중국은 미국을 중국 영해 12마일 밖으로 밀어낼 것이고 2단계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언젠가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가장 영향력이 센 국가가 될 것이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관계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처럼 중국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워졌고 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북한이 이제 계속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과연 일으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지상 낙원과는 정반대로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나라 중 하나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나라다. 당분간은 한반도의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힘의 균형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힘이 없다. 중국과 미국 등 한국 문제에 기존의 이해를 가진 거의 모든 당사국들이 적어도 단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은 1950년 남한을 흡수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이길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남한과의 1대1 싸움에서 우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력 없이는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북한은 바보가 아닌 한 이것을 알 것이다.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아랍의 봄에서 카다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카다피가 왜 저렇게 망했느냐?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들은 대부분 상당히 맞는 얘기들 같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잘 나갈 이제 그런 나라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갈등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남한은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해 그렇게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합적인 인구 추세를 보면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의 갈등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데 계속되는 갈등이 아니라 국익 차원의 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뭐 터키 다음으로 높았고 그게 뭐 GDP 수십 조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다 이제 서양 이제 세계은행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분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우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복지 및 노동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에서 설계되고 점진적으로 도입될 때만 해도 좋은 정책으로 보였다. 하지만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아시아 개발 국가의 출현과 함께 유럽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회 복지 비용을 점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이 계속되는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 한때 보여줬던 열정과 근면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세세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고용과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대담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의 문제점은 복지 확대와 노동 정책을 잘못 피고 있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영국을 보니까 그런 결과 활력을 잃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로의욕을 꺾는다. 사람은 이제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한 보수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인생을 향유해야만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기식, 입에 떠넣는 그런 복지 정책은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에게 큰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것이 노동을 다 대체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에 매달려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도 빨리 노동개혁을 하러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옛날 방식만 고집해가지고는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정학적인 고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안보 정책, 또 경제 발전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 있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살 방향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이상적인 것,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현실을 무시해서 잘못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라. 이게 바로 이제 이 책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프랑스어로 플라네르는 도시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며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예술가 혹은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도시의 군중 속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 포착한 우리의 시대상.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를 소개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상명대 불어교육과 교수를 지낸 저자. 이 책은 그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아일보에 실은 칼럼을 한 권에 엮은 것입니다. 그는 잉여, 금수저, 지방대학 강사, 동성애와 같이 다양한 사회 이슈를 통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불안과 소외감을 확인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의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사르트르도 플로베르도 잉여였다. 프란시스 베이컨, 그는 드물게도 우파 화가였다 등 시대와 국가를 넘나들며 시대상을 분석하는데요. 금수저의 정신 분석, 좋은 일자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쾌감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접근이 흥미롭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우여 죽지 말고 돌아와 주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수년간 일본의 반전에 대한 시를 연구한 결과물인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정치인들이 저지른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까지 내놔야 했던 일본 서민들의 속마음이 담긴 시 여러 편을 소개합니다. 미야자키 코쇼시의 전쟁이 싫다, 하기하라 사쿠타로의 어느 야전병원에서의 일, 이시카와 이스코의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등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제1, 2차 세계대전을 지나 태평양전쟁 이후까지 저자는 전쟁 주도국에서 전쟁 반대를 외쳤던 이들의 시의 해설을 담담히 덧붙이는데요. 4부 총성은 끝나고에서는 군사대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치인들의 대항해 전쟁 반대 의지를 담은 최근 시들까지 아우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검열이 삼엄했던 시대, 인간 생명의 존엄과 자유를 외친 반전시는 국경을 넘어 한국과 세계의 독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충고를 들으시거나 그 반대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 속에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녹아 있는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감정의 힘에 주목하는 책, 감정동물을 소개합니다. 정치, 사회, 언론 등 경계를 뛰어넘는 통찰력으로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해온 강준만 교수. 그는 책에서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자부하는 인간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큼 냉철한 논리와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서 감정 동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길 권합니다. 인간의 뇌가 감정 영역에 의해 작동한다는 걸 인정할 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저자. 총 40가지의 주제를 통해 감정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왜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부도덕해지기 쉬울까? 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의 해피엔딩에 집착하는가 등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주제에 대해 관련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면서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이고 에너지 자원이나 기후변화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익숙한 상식을 뒤집는 책이 나왔습니다. 탄소민주주의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 티머시 미첼은 뉴욕대 중동연구센터 소장을 지내며 오랜 시간 중동 정치 경제학을 연구했는데요. 그는 민주주의와 석유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석유의 등장으로 어떻게 재조직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종류의 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가 발현되는지를 추적하는 티머시 미첼. 석유는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석유의 공급 통제를 위해 중동 국가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했고 그 결과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경제는 국제정치 중심이 됐다는데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에서의 석탄과 대중정치 등장을 다룬 1장, 정유소와 송유관, 석유를 둘러싼 전투를 소개한 6장, 에너지 흐름 지배 방식을 재편한 석유 위기에 주목한 7장 등 석탄, 석유로서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분석한 저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합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아이작 뉴턴의 일화, 모르는 분들 안 계실 텐데요.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수학을 놓고 볼 때 뉴턴이 이룬 업적이 반 이상이라고 평가했죠. 천재라 평가받는 뉴턴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무서울 정도로 인내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턴은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다. 발명의 비결은 부단한 노력에 있다.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